안녕하세요. 사연캠프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1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박한 년, 19석에 들어올 생각 말아라. 친정어머니 수술 때문에 며칠 집을 비웠을 뿐이에요. 돌아와 보니 우리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옷을 검은 비닐봉지에 싸놓고 화장품을 쓰레기 봉투에 처박아 놓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유요? 제가 바람이 났대요. 아버지 생신 선물로 사둔 넥타이 하나 때문에. 저는 아파트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달려와 제 편을 들어줬지만 시어머니의 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미행, 사진 수집, 동네 소문, 아파트 유물까지. 저는 말없이 이 집을 매매로 내놨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20통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숨겨진 40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친정어머니 허리디스크 수술 날짜가 잡혔다는 전화를 받은 건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정리하다 말고 남편 정호에게 이야기를 꺼냈죠. 정호야, 엄마 수술이 이번 주 금요일이래. 며칠만 친정에 다녀올게. 정호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며칠이든 있다 와. 밥은 내가 알아서 해먹을게. 진짜 괜찮아? 야, 내가 라면도 못 끓이는 사람이야? 걱정 말고 어머니 옆에 있어. 정호는 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저한테 한 번도 친정 가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긴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남편이면 시집살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친정어머니 수술 때문에 며칠 다녀오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딱 한마디였어요. 평소 같으면 며칠이나 가는 거야. 정호 밥은 누가 해? 같은 잔소리가 한두 마디는 따라붙었을 텐데 그날따라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잔소리 안 하시니까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하고 넘겼죠.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에 옷까지 몇 벌을 넣다가 드레스룸 선반 위에 올려둔 포장 박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친정아버지 생신 선물로 미리 사둔 남성용 넥타이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예쁘게 포장까지 해놓은 건데 캐리어에 넣으면 구겨질 것 같아서 그냥 선반에 두기로 했죠. 어차피 정오차로 역까지 가서 KTX를 탈 거니까 짐은 가볍게 싸는 게 나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집 비밀번호를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다. 결혼 초에 정호가 직접 알려드린 거예요. 명절마다 밑반찬을 해다가 냉장고에 넣어주시겠다면서요. 저는 처음에 솔직히 좀 불편했는데 시어머니 호의라고 생각하면서 3년간 별탈 없이 지냈습니다. 그게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친정에서의 나흘은 오로지 어머니 수술과 회복을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고 마취에서 깨어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물으셨어요. 유나야, 너 시댁에 안 가도 되는 거야? 에이 엄마. 요즘 세상에 며칠 친정 온 거 가지고 뭐라 하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순진한 소리였는지 나흘 뒤에 알게 됐어요.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정호가 역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집에 도착했고 저는 현관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삐, 삐. 오류음이 3번 연속 울렸어요. 내가 잘못 누르나 싶어서 천천히 다시 눌러봤습니다. 삐, 삐, 삐. 이거 왜 이래? 정호도 고개를 갸웃하며 자기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뭐야, 도어록 고장났나?
정우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정우가 스피커폰을 켜놓은 상태였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천박한 년, 그 집에 다시 들어올 생각 말아라.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캐리어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왜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시어머니는 정우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년이 옆에 있지?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남편 몰래 다른 남자 넥타이를 사놓은 년이 무슨 낯짝으로 그 집에 들어와. 넥타이? 엄마, 그거 장인어른 생신 선물이야. 유나가 나한테도 미리 말했던 거라고. 닥쳐. 남편 넥타이도 안 사주는 년이 무슨 남자 넥타이를 사. 그 남자한테 줄 거지.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정우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3번을 더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설명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제가 친정에 간 사이에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밑반찬을 냉장고에 넣어 주시려고요.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니까 그냥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드레스룸 선반 위에 올려놓은 넥타이 포장 박스를 보신 겁니다. 남자 넥타이.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제가 바람이 났다고 확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현관도어록 비밀번호를 안 해서 직접 바꿔버리시고 제 옷가지까지 다 정리해 놓으신 겁니다. 그 사이 같은 층에 사는 김현정 씨가 퇴근하고 돌아오다가 복도에 쪼그려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유나 씨 괜찮아요? 도어록이 고장났어요. 저는 겨우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현정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가방에서 캔커피를 하나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 작은 온기가 그날 제가 받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정우가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걸 포기하고 도어록 제조사 수리센터에 연락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기사가 도착했고 정우의 신분증하고 등기 서류로 집주인 확인을 거친 다음에야 도어록을 초기화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가 작업을 마치고 말했어요. 안에서 변경한 거라 밖에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비밀번호 관리 좀 신경 쓰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걸요. 집에 들어와서 제 물건을 정리하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가신 거예요.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문이 열리고 안에 들어선 순간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멈췄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6개가 바닥에 쌓여 있었어요. 제 옷이었습니다. 화장대 위 화장품은 전부 쓰레기 봉투에 처박혀 있었고 신발장에 있던 제 구두와 운동화는 현관 밖 복도에 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내 편을 들어줘도요. 시어머니가 내 물건을 쓰레기처럼 싸놓은 이 집에서 제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3년간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아온 시간이 결국 검은 비닐봉지 6개로 정리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정우가 밤새 제 옷을 하나하나 봉지에서 꺼내 옷장에 다시 걸어줬습니다. 화장품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고요. 그런데 봉지에서 꺼낸 옷 중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식 날 입었던 블라우스였는데 가위로 자른 것 같은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정우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드레스룸 선반 위에 있던 넥타이 포장 박스는 뜯겨져 있었고 넥타이 본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가신 거죠. 아버지 선물을 다시 사야 한다는 것보다 시어머니가 그걸 증거물처럼 가져갔다는 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유나야, 내일 당장 엄마한테 가서 넥타이 돌려받고 확실하게 이야기할게. 제발 걱정 마. 정우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돌려받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정우가 잠든 뒤에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기를 틀어놓고 물소리에 묻어 한참을 울었어요. 거울 속에 부은 눈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데? 소리 없이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우가 출근 전에 시어머니 댁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넥타이 영수증, 친정아버지 생신 초대장, 백화점 포장 영수증까지 챙겨서요. 저는 집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정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안 믿어. 뭐? 영수증 보여줬더니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조작 못할 것 같냐고. 내가 너한테 완전히 홀렸다고? 넥타이도 안 돌려줘.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유나야, 엄마가 지금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야. 시간을 좀 두자. 내가 계속 이야기할게. 응, 알겠어.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 직감은 이틀 뒤에 현실이 됐습니다. 수요일 오후 저는 동네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정규직은 그만뒀지만 이전 회사 거래처 장부 정리를 프리랜서로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거래처 직원한테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카페 사장 이수진 씨가 다가왔습니다. 유나 씨, 아까 밖에서 할머니 한 분이 한참 이쪽을 찍고 가셨는데 아시는 분이에요? 네? 찍었다고요? 네, 유리창 밖에서 휴대폰으로요. 자주색 패딩 입으신 분이었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주색 패딩. 시어머니 옷이었어요. 급하게 창밖을 내다봤지만 이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면서 넘겼는데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그 사진을 가족 단체 대화방에 올리셨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가 남자 직원한테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봐라, 대낮에 남자 만나고 있더라. 시어머니가 쓴 글이었습니다. 바로 밑에 시누이 정은이가 답을 달았어요. 헐, 형수 진짜야? 정우가 즉시 글을 올렸습니다. 업무 미팅이었어. 엄마 제발 그만해. 하지만 이미 대화방 공기는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대화방 캡처를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죄인가요? 거래처 사람이 남자인 것도 제 잘못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시어머니가 저를 미행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소름 끼치더라고요. 미행은 그날 한 번으로 안 끝났습니다. 금요일에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같은 매장 안에서 시어머니가 카트를 밀며 저를 따라다니셨어요. 과일 코너에서 눈이 딱 마주쳤는데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들어 저를 찍으시더라고요. 저는 카트를 놓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장도 못 본 채로요. 토요일에는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친정아버지한테 전화하며 걷고 있었는데 뒤돌아보니 저 뒤쪽 벤치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역시 휴대폰을 들고 계셨고요. 일주일 사이에 저는 밖에 나가는 게 무서운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 주민인 박순자 아주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며느리 생활 힘들지? 나도 다 들었어. 네? 뭘 들으셨는데요? 아이고, 본인이 더 잘 알잖아. 박순자 아주머니가 손을 저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셨습니다. 저는 닫히는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경로당이랑 주민 모임에서 이미 소문을 내고 다니신 거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바람났다고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은 게이트볼 모임 아주머니들이 요즘 젊은 것들은 못 믿어.
사진까지 있다며? 하면서 소문을 키웠고 아파트 단지 인터넷 게시판에 삼동 며느리 건 사실이냐는 익명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단지 내 소모임에서 같이 활동하던 이웃 주부 2명이 슬그머니 연락을 끊었어요. 카페에서 마주친 주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편의점 하나 가는 것도 망설여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에 박히는 느낌이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주말에 정우가 시어머니 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엄마, 동네에 말도 안 되는 소문 퍼뜨리는 거 당장 멈춰. 안 그러면 당분간 발길 끊을 거야. 정우가 게이트볼 모임 아주머니들한테도 전화를 돌렸어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 퍼뜨리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움찔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우가 돌아서자마자 정은이한테 전화하셨어요. 정은아, 오빠가 그년 때문에 친엄마한테 협박을 해. 엄마 가슴에 못을 박는다. 시어머니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정은이가 바로 정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엄마가 울고 있어. 아무리 형수 편이어도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해? 정은아, 내가 엄마 편을 안 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저렇게까지 확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정우가 저한테 통화 내용을 전해줬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마저 시어머니 편이구나. 이 집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정우 하나구나. 그 무렵부터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정우가 잠든 새벽 3시에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뒤적였습니다. 시어머니 미행 대응, 고부 갈등 해결법 같은 걸 검색하고 있는 제가 한심했어요. 정우한테 이 고통을 전부 말하면 정우마저 무너질 것 같아서 혼자 삼켰습니다. 매일 밤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우 회사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중견기업 본사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한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정우 팀장 마누라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이혼시켜야 해. 보안 요원이 제지했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소식을 전해 들은 정우 직속 상사 김 부장이 정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 팀장, 가정사가 회사 앞까지 번지면 곤란해. 정리 좀 해. 정우가 점심시간에 급히 내려가서 건물 앞에서 보안 요원한테 붙잡혀 계시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택시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집에 들어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서 정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유나야. 응. 미안해. 나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결혼 3년 동안 매번 내가 해결할게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모르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위로보다 공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마저 지치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정우 회사 앞 소동 있고 이틀 뒤 제가 전혀 예상 못한 사람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친동생 강말자 이모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모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나 씨, 나는 언니 편으로 온 거 아니야. 이거 먼저 봐. 이모가 종이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사진이 12장 넘게 들어 있었어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 마트에서 전화하는 제 모습, 산책로에서 통화하는 모습, 대학 동창 단체 모임 사진까지. 시어머니가 수집해서 컬러로 프린트한 것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우리 집에서 가져간 넥타이 사진이 붙어 있었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까 시어머니 손글씨로 날짜와 장소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수상한 남자이 또 다른 놈? 그런 메모들이요. 이모, 이걸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보여주고 다니더라고.
내가 뺐다시피 해서 가져왔어. 이모가 식탁 의자를 끌어 앉으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유나 씨,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야. 집착이야. 그리고 내가 이걸 가져온 진짜 이유가 있어. 진짜 이유요? 이모가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뭔가를 꺼내기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언니가 20년도 더 전에 똑같은 일을 당했어. 네? 정호 할머니? 그러니까 언니 시어머니가 언니한테 그랬어. 다른 남자가 있지 않냐고. 대학 동창 남자한테서 전화 한 통 온 걸 엿듣고는 바람났다고 확신한 거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언니가 무릎을 꿇고 아니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안 믿었어. 정우 아버지한테 이혼하라고 시키고 정우 아버지가 엄마 편을 들어서 언니를 한 달 동안 친정으로 쫓아보냈어. 이모가 식탁 위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그때 언니가 매일 나한테 울면서 전화했어. 그 상처가 아직도 언니 안에 남아있는 거야.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가 겪으신 일을 지금 저한테 똑같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넥타이 하나로 바람을 확신하는 것도, 사진을 모아서 증거 파일을 만드는 것도,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전부 그 시절 친할머니가 시어머니한테 하셨던 행동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유를 안다고 해서 제 삶이 부서지고 있는 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절망이 더 컸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절대 나아지지 않겠구나 하는. 이모가 돌아가시고 그날 밤 정우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어요.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해. 하지만 엄마를 버릴 수도 없어. 나도 이혼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 집에서 이대로는 못 살겠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데 답이 안 보이는 그런 터널 안에 둘이 같이 갇혀 있었어요. 그 주 내내 저는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 또 나타나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현관문 잠금을 이중으로 걸어놓고 소파에 웅크려 앉아 있었어요. 재택 업무 중에도 수시로 창밖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자주색 패딩이 보이지는 않나? 이건 생활이 아니었어요. 감금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저는 정우한테 말하지 않고 동네 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집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매수 희망자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집은 결혼 전에 정우가 산 정우 이름의 아파트였습니다. 실제로 팔려면 정우 동의가 있어야 하죠. 하지만 저는 일단 물꼬를 트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비밀번호가 닿지 않는 곳, 시어머니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야만 이 결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정우한테 말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해결할게 하면서 막았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정우야. 3년간 남편 뒤에 숨어 있었지만 남편이 방패가 될 수 없는 전쟁이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인정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였어요. 시어머니가 한 단계 더 나가셨습니다. 아파트 동 출입구 벽면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종이를 붙이신 거예요. 손으로 직접 쓰신 유인물이었습니다. 301동 며느리 서유나 남편 몰래 외도 중.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같이 인쇄돼 있었어요. 경비실의 김 경비 아저씨가 순찰 중에 발견하고 바로 떼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유나 씨, 엘리베이터랑 출입구에 이상한 전단이 붙어 있어서 떼었는데 혹시 아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김 경비 아저씨가 떼기 전에 이미 엘리베이터에서 유인물을 본 주민 여러 명이 사진을 찍어서 단체 대화방에 올린 뒤였습니다. 이거 실화냐? 저 집 며느리 봤는데 안 그렇게 생겼던데 같은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었어요. 제 이름하고 동호수가
아파트 1000세대 주민한테 다 퍼진 거예요. 경비실에서 구겨진 유인물을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손글씨를 보는데 눈앞이 흐려졌어요. 여러분, 남편이 잘해주면 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참으면 나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파트 1000세대가 제가 바람핀 여자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참으라는 건지요.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무도 답을 안 주더라고요. 퇴근 후 유인물 사실을 알게 된 정호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정호가 가족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렸어요. 이건 명예훼손이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정호가 실제로 신고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이가 바로 반응했어요. 오빠 미쳤어? 친엄마를 고소한다는 거야? 정호가 답을 달았습니다. 고소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엄마가 아셔야 한다고. 심각한 건 형수 행동 아니야? 엄마가 저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 대화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결국 정우가 대화방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폰 화면을 끄고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시어머니와도 연락이 끊긴 채 공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잠깐 밖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휴대폰을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20통이나 찍혀 있었어요. 발신 번호가 전부 같았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경비실에 전화를 했어요. 아, 윤아 씨. 오늘 오전에 어머님이 또 유인물 붙이러 오셨다가 동 출입구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제가 119에 신고해서 구급차 보냈습니다. 김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야 하나? 안 가도 되지 않나? 나를 천박한 년이라고 부르고 물건을 쓰레기 봉투에 싸고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고 유인물까지 붙인 그 사람이 쓰러졌는데 내가 왜 달려가야 하는 건데? 그런데 손이 저절로 움직여서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응급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 정우가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정우가 일어나서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사람의 중환자실 앞에서 남편 품에 안겨있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뒤 담당 의사 최영수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뇌혈관이 터진 겁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오른쪽 몸이 마비되거나 말이 어눌해질 수 있습니다. 최 선생님이 정우를 바라보며 덧붙이셨어요. 혈압이 평소에도 상당히 높으셨던 것 같은데 약을 드신 흔적이 전혀 없어요. 관리를 아예 안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저를 미행하고 사진을 모으고 유인물을 만들고 동네를 돌아다니시느라 당신 몸은 돌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사실이 안쓰럽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정우가 의사 앞에서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복도로 나오자마자 벽에 기대더니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저는 정우의 등을 쓸어주면서도 제 안에서 연민이랑 분노랑 죄책감이 뒤엉켜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뒤에 정은이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정은이가 복도를 걸어오다가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형수가 스트레스를 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정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은아, 지금 그런 말할 때냐? 집을 내놨다는 것도 엄마가 알고 쓰러진 거잖아. 오빠는 몰랐어? 형수가 집을 팔겠다고 부동산에 내놨다고. 정우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가
매물 낸 걸 아셨는지는 확인된 적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반박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됐습니다. 정우가 제 손을 잡고 시어머니 병상 앞으로 데려갔어요. 온몸에 관을 꽂은 채 의식이 없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며칠 전 유인물을 붙이면서 저를 저주하던 그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작고 연약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울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나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입원비 문제가 바로 닥쳤습니다. 중환자실 하루 비용만 수십만 원이었어요. 정은이가 먼저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빠, 나 프리랜서라 수입이 불안정해서 큰 돈은 힘들어. 시어머니 남편, 그러니까 정호 아버지는 10년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부부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계신 상태였어요. 수술 후 열흘 만에 시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낮 시간에는 간병인 오말숙 씨를 구했는데 밤이랑 교대 시간에는 가족이 직접 와야 했어요. 정호는 회사를 계속 빠질 수가 없었고 정은이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빈 시간을 채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저 혼자가 됐어요. 여러분 웃기죠? 나를 쫓아내려 했던 사람의 간병을 내가 하고 있다니요. 매물건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바로 그때 제가 의뢰를 넣어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씨, 저희 쪽으로 부동산 전문가 한 분이 매물 상담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번호 전달해도 될까요? 번호를 받은 뒤 바로 전화가 왔어요. 차민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급하게 내놓으신 것 같은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지금 가격이면 시세보다 5천만 원은 손해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은 그 냉정하고 딱딱한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이틀 뒤 병원 근처 카페에서 차민혁 씨를 만났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도 이혼 경험이 있어요. 전 아내 시어머니 문제로 결혼이 깨졌습니다. 차민혁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급하게 파시면 안 됩니다. 파는 게 답이 맞다면 가격을 시세에 맞게 올려서 3개월 안에 파는 게 낫고요. 그 사이에 새로 살 집을 같이 알아봐야 합니다. 차민혁 씨가 서류를 꺼내며 덧붙였어요. 다만 이 집이 남편분 이름이니까 실제로 팔려면 남편분 동의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건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도망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단어로 제 상황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호한테 매물 낸 사실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호야, 나 사실 중개사무소에 집 매물 의뢰에 넣어놨어. 정호가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 당신한테 말하면 또 내가 해결할게 하면서 막았을 거잖아. 근데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정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동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가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예상대로 오른쪽 몸이 마비되셨고 말씀도 어눌해지셨어요. 오래 재활을 하셔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식을 되찾고 처음 하신 일은 왼손으로 정호 손을 잡고 흐릿한 발음으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년 오지 마라고 해. 병실 밖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계단을 걸어 내려갔어요. 1층까지 내려가서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쓰러져서 몸도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저를 거부하시는구나.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간병인 오말숙 씨가 쉬는 시간에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재활 일정을 확인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고개를 창밖으로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을 떠서 입 앞에
갖다 대면 거부하지는 못하셨어요. 저는 그 어색하고 모욕적인 식사 시간을 매일 30분씩 견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미운 게 맞는데요?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저 모습으로 누워 있으면 나를 원수로 아는 줄 알면서도 죽을 뜨고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보짓인지 제가 착한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간병을 시작한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짐을 정리하다가 입원할 때 가져온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 한 권을 꺼냈어요. 갈색 가죽 표지에 볼펜으로 1987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24살 강말순의 떨리는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들고 병실 박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시어머니의 지난 40년이 펼쳐졌습니다. 강말자 이모한테 들었던 이야기보다 훨씬 생생하고 처절한 기록이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시어머니가 시집 온 첫날 밤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24살의 강말순.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정호 친할머니가 첫날부터 밥상을 엎으셨다고 해요. 집안 격이 안 맞는 년을 데려왔다. 시어머니가 밥상을 엎었다. 국이 내 치마에 쏟아졌는데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 그 뒤로도 비슷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외출 시간을 일일이 따졌다. 예쁘게 차려입으면 누구 보여주려고 그러느냐고 했다. 친정에 전화하면 옆에서 지켜봤다. 빼곡한 글씨가 페이지마다 가득했어요. 1993년 일기에서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대학 동창한테서 온 전화를 엿들었다. 남자 목소리였다고 바람났다고 확신했다. 남편한테 이혼하라고 시켰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니라고 했다. 남편이 엄마 편을 들었다. 한 달 동안 친정으로 쫓겨났다. 글씨가 번져 있었어요. 마른 눈물 자국이 잉크를 번지게 한 흔적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남편마저 엄마 편이다. 나는 이 집에서 벌레만도 못하다. 하지만 정호가 있으니 나는 죽으면 안 된다. 그때 정호 나이가 겨우 3살이었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해서 운 게 아닙니다. 상처가 상처를 낳고 그 상처가 세대를 넘어서 저한테까지 흘러온 이 고리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운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모든 것들, 넥타이를 보고 바람이라고 확신한 것, 미행, 사진 수집, 유인물, 전부 이 낡은 일기장 속에 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정호한테 보여줬어요. 정호가 한 장 한 장 읽다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대목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엄마도 너도 내가 지킨다. 그 말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호가 정은이한테 일기장 사진을 보냈어요. 정은이한테서 한참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나 이거 몰랐어. 엄마가 이런 일을 겪었는지. 정은이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그 뒤로 정은이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바로 사과를 한 건 아니었지만 저한테 공격하는 말이 멈췄고 간병 교대 가능한 날짜를 먼저 물어오기 시작했어요. 차민혁 씨 조언대로 정호랑 같이 중개사무소에 가서 매물 가격을 시세에 맞게 올렸습니다. 동시에 병원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소형 아파트 전세 매물을 3지나 돌아봤어요. 시어머니랑 거리를 두되 재활 병원에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새 집에서 다시 시작하자. 엄마 재활도 가까이서 도울 수 있으니까. 정호가 먼저 동의해줬어요. 3곳 중에서 병원이랑 가장 가깝고 햇빛이 잘 드는 24평짜리를 골랐습니다. 차민혁 씨가
집주인이랑 조건 협상까지 도와줬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차민혁 씨가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주인인 집으로 옮기는 겁니다. 재활치료 한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죽을 떠서 시어머니 입 앞에 갖다 댔는데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어요. 흐릿한 눈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왼손으로 떨리면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뭔가가 전해지긴 했어요. 그게 사과인지 반사적인 행동인지 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시어머니가 저를 밀어내지 않은 건 처음이었어요. 옆에 있던 간병인 오말숙 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이 며느리 손을 잡으시네. 저만 느낀 변화가 아닌 건 분명했습니다. 그 주에 정은이한테도 일이 있었어요. 2년째 만나던 남자친구 어머니를 처음 만났는데 대뜸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프리랜서가 뭐냐? 그게 직업이냐? 시집 올 자격이 되냐? 정은이가 저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수, 나 오늘 진짜 미칠 것 같았어. 그래. 그 기분 나는 알아. 전화기 너머로 정은이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 저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응이라고만 했어요. 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 날짜가 잡힌 날 저녁, 정호가 퇴근길에 딸기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짐이 가득한 거실 바닥에 둘이 나란히 앉아서 케이크를 먹었어요. 이 집에서의 마지막 달이다. 정호가 케이크를 한 입 먹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3년간 울기만 했던 이 집이 마지막 달에야 비로소 따뜻하다는 게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짐을 정리하다가 냉동실 깊숙한 곳에서 된장 한 통이 나왔습니다. 결혼 첫 해에 시어머니가 직접 담가서 가져다 주신 거였어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쁜 분이 아니셨다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생각할수록 단순한 답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으로 괜찮아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은 게 용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제 물건을 쓰레기 봉투에 담는 분은 아니게 된 것 같았고 남편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고 새 집이라는 거리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2주 앞둔 어느 아침이었어요. 화장실에서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2달 가까이 생리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 간병의 이사 준비에 정신없이 지내느라 제 몸의 신호를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급하게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임신 8주였는데요. 지금 유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알기도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회복실이었어요. 커튼이 열리면서 정호가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정호의 무릎이 꺾이듯 침대 옆에 주저앉았어요. 제 손을 잡고 이마에 갖다 대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아이를 잃은 아버지구나. 제 슬픔 위에 정호의 슬픔이 겹쳐지니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뒤에 담당 의사 한소영 선생님이 오셨어요. 자궁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최근 몇 달간 잠을 못 주무시거나 심하게 마음고생을 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봤어요. 최근 몇 달이 아니라 최근 3년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퇴원 후에 몸이랑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이사 준비, 수술 후유증이 전부 겹쳐서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어요. 정호가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당분간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우가 곁에서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하지만 저는 천장만 보면서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기가 못 버틴 거 아닐까? 시어머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소문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간병하느라 병원을 뛰어다니는 동안 제 몸 안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는 걸 모른 채 살았잖아요. 알았으면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후회가 저를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어요. 정호도 겉으로는 담담하게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제가 잠든 줄 알고 베란다에서 혼자 우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정호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소식을 들은 정은이가 처음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울 작업을 일주일 미루고 내려와서 병원이랑 우리 집을 오가며 시어머니 간병을 대신해 줬어요. 정우 밥도 챙겨줬고요. 정은이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서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저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형수, 나 때문에 더 힘들었지. 그때 단체 대화방에서 내가 한 말 진짜 미안해. 저는 괜찮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어버렸어요. 정은이도 따라 울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이를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은이가 재활병원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걸 시어머니가 엿들으셨나 봅니다. 그날 저녁 면회 시간에 정호랑 제가 병실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입술이 떨리시더니 어눌한 발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아기가. 시어머니 눈에 물기가 번지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그게 미안함인지 본능적인 안타까움인지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를 천박한 년이라고 부르던 그 입에서 아기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긴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 끝 창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2주 뒤에 또 한 번 벼락이 떨어졌어요. 산부인과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소영 선생님이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궁 안쪽이 많이 상해 있어서요.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치료를 체계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진료실을 나와서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왜 한꺼번에 다 오는 건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만 달싹거렸습니다. 집에 와서 정우한테 말했어요. 정우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양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아이가 전부가 아니야. 나 때문에 미안해. 사과하지 마. 미안한 건 내 몸을 못 지킨 나야. 정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정우 어깨가 젖는 게 느껴졌는데 그게 제 눈물인지 정우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이사는 예정대로 해야 했습니다. 수술 후 2주 만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정우가 큰 짐은 다 옮겼지만 옷장이랑 화장대, 주방 살림은 제가 직접 정리해야 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여러 번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층 김현정 씨가 소식을 듣고 와서 주방 그릇을 박스에 담는 걸 도와줬어요. 그 무렵 시어머니 재활이 중간쯤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보조기구를 잡으면 걸을 수 있게 됐지만 오른손 움직임이랑 말하는 건 여전히 더딘 상태였어요. 퇴원을 앞두고 재활 담당 의사가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혼자 생활하시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최소 6개월은 누군가 돌봐드려야 합니다. 시어머니 거처 문제가 새로운 갈등이 됐어요. 정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를 시설 같은데 보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정우가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우리 새 집으로 엄마를 모시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어머니랑 거리를 두고 숨을 쉬기 시작했는데 다시 한 지붕 아래서 살자고요. 수술 후에
무너진 제 몸으로 다시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제가 버틸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우한테 처음으로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나는 3년 동안 혼자 싸웠어. 아기도 잃었어. 그런데 지금 다시 시어머니랑 같이 살자는 말을 내가 어떻게 웃으면서 받아들여.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며느리기 전에 사람이야. 정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앞에서 오랫동안 같이 울었습니다. 울음이 끝나고 남은 건 침묵이었어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이번에는 정말로 이 결혼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지만 사랑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무게가 있다는 걸 그 밤에 인정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어요. 제가 맞은편에 앉자 정우가 종이 한 장을 밀어줬습니다. 정우의 손글씨가 빼곡했어요. 해오름 케어센터라는 재활 전문 요양시설의 이름, 월비용, 주간 재활 프로그램 일정, 그리고 매주 토요일 부부가 함께 방문하는 계획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내 말 듣고 생각했어. 정우가 종이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모시는 것하고 너를 지키는 걸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 무게를 전부 너한테 떠넘긴 거였어. 이건 언제 찾아본 거야? 잠이 안 와서. 밤새 알아봤어. 비용은 내 월급에서 주로 냈고 정은이한테도 나눠서 내자고 할 거야. 저는 그 종이를 한참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새 잠 대신 저를 위한 답을 찾고 있었구나. 이 결혼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정우가 바로 정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은아, 엄마 재활 전문 시설이 있어. 거기서 전문가한테 재활 받으시는 게 엄마한테도 나아. 비용을 나눠서 내자. 오빠, 엄마를 시설에 보내는 게 말이 돼? 정은아, 엄마를 우리 집에 모시면 형수가 무너져. 형수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고. 그러면 엄마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네가 서울 일 접고 내려와서 직접 모실 거 아니면 현실적인 방법을 같이 찾자. 전화기 너머로 정은이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달에 50만 원까지는 할 수 있어. 격주 주말마다 내려가서 엄마 면회도 할게. 예전이었으면 나 돈 없어로 끝냈을 정은이가 구체적인 숫자랑 일정을 내놓은 거예요. 정우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한테 케어센터 이야기를 꺼내는 날, 저는 병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정우랑 정은이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에서 시어머니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처음에는 작았는데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는 소리에 가슴이 아픈 내가 나 자신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간병인 오말숙 씨가 병실에서 나오셨어요. 어머님이 많이 우셨는데 그래도 끝에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받아들인 건지 포기한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우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저를 탓하지는 않으셨다는 것 자체가 반년 전 시어머니와는 다른 분이었어요. 면회 시간 끝 무렵 정우가 저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서니까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떨리는 왼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키셨습니다. 정우가 서랍을 열었어요.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오른손이 마비되셔서 왼손으로 쓰신 거였어요. 미안하다 유나야. 네 글자. 저는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 네 글자가 3년의 상처를 지워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일기장 속에서 같은 상처를 안고 40년을 사신 분이 마비된 오른손 대신 서툰 왼손으로 한 글자씩 눌러 쓴 이 네 글자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날 정호랑 텅 빈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예전 집보다 작고 해가 조금 덜 드는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 집 비밀번호는 시어머니가 모르고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그 한 가지가 어떤 넓은 집보다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사 다음 주부터 산부인과에 정기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호가 매번 반차를 내고 같이 갔습니다. 한소영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치료하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제 몸한테 미안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저 자신하고 약속했어요. 시어머니는 해오름 케어센터에 들어가신 뒤 같은 층에서 재활하시는 분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김옥자 할머니랑 특히 친해지셔서 재활 운동 시간에 서로 격려하는 사이가 되셨다고 해요. 케어센터 담당자 말로는 시어머니가 웃는 횟수가 처음 들어오셨을 때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정호랑 케어센터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어눌하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밥 먹었어? 결혼하고 시어머니한테 들은 첫 번째 안부였습니다. 네, 어머니도 드셨어요? 이 짧은 두 마디가 우리 사이에서 얼마나 먼 거리를 건너온 건지 새삼 느꼈어요. 강말자 이모가 케어센터에 오신 날 시어머니랑 이모가 나란히 앉아서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복도에서 봤습니다. 이모가 나오시면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유나 씨 고마워. 언니가 사실 평생 외로운 사람이었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언니한테는 약이야.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집착이랑 의심이 외로움하고 두려움이 뒤틀린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달 말에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예전 아파트에 살던 박순자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 머쓱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유나 씨 이사했다며? 그때 일은 미안하게 됐어. 괜찮아요, 아주머니.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 쓸 감정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걸었습니다. 6개월 전에 저는 동네를 걷는 것조차 무서웠어요. 지금은 그 사람 앞에서 담담하게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됐고요.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 괜찮지 않음이 저를 집어삼키지는 않게 됐습니다. 지난 반년간 제가 얻은 게 그거였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들여다봤어요. 두 줄이 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테스트기를 세면대 위에 내려놓고 3번을 다시 확인했어요. 두 줄이 맞았습니다. 정우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5분 뒤에 정우가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훌쩍거리다가 겨우 한마디를 뱉었어요. 고마워. 산부인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소영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 초기니까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는 절대로 제 몸을 뒤로 미루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요. 정우가 그날 바로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시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집안일을 전부 정우가 도맡았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기까지. 너는 소파에 앉아서 귤이나 까먹어. 정우가 고무장갑을 끼면서 말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정우가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임신 소식을 시어머니한테 전하러 케어센터에 갔습니다.
정우가 시어머니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아기 생겼어. 시어머니가 왼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우시다가 떨리는 손을 제 배 쪽으로 뻗으셨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서 제 배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그 손이 미워졌던 기억이 떠올랐는데 동시에 따뜻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시면서 또렷한 발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잘 먹어. 결혼하고 3년 반 만에 시어머니한테서 들은 첫 번째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목이 메었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며칠 뒤 택배가 왔습니다. 정은이가 보낸 거였어요. 박스를 열어보니 연두색 손뜨개 모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코바늘 솜씨가 서툴러서 한쪽이 좀 삐뚤었어요. 쪽지도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카 빨리 보고 싶다. 형수 몸조리 잘해. 정은이도 이 가족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차민혁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씨, 원래 집이 원하시던 가격에 팔렸습니다. 정우가 매도인으로 최종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그 돈으로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이름도 같이 올렸어요. 등기 서류에 서윤아라는 세 글자가 처음으로 찍힌 날 서류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차민혁 씨가 전화 너머로 웃으며 말했어요. 감정으로 안 팔길 잘하셨죠? 그날 저녁 정우한테 등기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우가 서류를 넘겨보다가 웃었어요. 이 집에 내 이름이 올라가니까 좋다. 나는 세입자처럼 살게.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무 그림자 없이 가벼운 웃음이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시어머니도 케어센터 재활을 마치고 퇴소를 앞두셨어요. 정호랑 시어머니 원래 집을 수리해서 혼자 사시되 일주일에 2번 재활 선생님이 방문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또렷한 발음이었습니다. 재활의 성과이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영역을 인정하는 방식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했느냐고 물으시면 솔직히 아직 모르겠다고 대답할 거예요. 일기장을 읽고 그분의 상처를 이해한 것하고 제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별개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시어머니랑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왼손으로 제 국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실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됐고 그게 3년 전에 저한테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봄이 왔습니다.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어요. 분만실에서 나온 저를 정우가 눈물 뻔뻑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정은이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고 케어센터에서 퇴소한 시어머니가 정은이 팔을 잡고 느린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오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쁘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와서 시어머니 왼팔에 올려드렸어요. 아기를 내려다보는 시어머니 얼굴에서 처음으로 할머니의 표정을 봤습니다. 저를 미워하던 그 얼굴이 아니라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흐르는 그저 손녀를 아는 한 사람의 할머니. 강말자 이모가 병원에 오셔서 아기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복 덩어리야. 한 아이한테 그런 무거운 역할을 지워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모의 축복하는 마음만은 고맙게 받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정우가 운전하고 저는 뒷좌석에서 아기를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1년 전에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복도에 주저앉아 울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울어도 돼. 하지만 너는 일어설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넌 훨씬 단단한 사람이라고.
집에 도착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년 전 오리움이 울리던 그 기억이 스쳤어요. 이번에는 익숙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제 이름이 든 게 적힌 제가 주인인 이 집의 문이 저와 제 아이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랑 저 사이에는 아직도 어색한 침묵이 있어요. 한 번씩 시어머니 눈빛에서 옛날의 그림자 같은 게 스칠 때면 가슴이 서늘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이름이 적힌 제 집에서 제 아이를 안고 제 남편 곁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이 집의 비밀번호를 바꿀 수 없다는 것. 그것 하나가 제가 이 모든 걸 견뎌낸 이유이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믿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잘해주면 괜찮을 거라고,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유나 씨는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위로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비밀번호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그날부터 집이 아니게 됐고 내 물건이 쓰레기 봉투에 담기고 동네에 없는 소문이 퍼지고 아이까지 잃었어요. 그런데도 유나 씨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병상 곁에서 죽을 떠먹이고 일기장 속 40년 된 상처를 마주하고 자기 이름이 적힌 집을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용서했냐고 물으면 아직 모르겠다는 그 솔직함이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화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먼 길을 걸어온 거니까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는 것만이 답도 아닙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